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남부에 서천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쪽으론 보령이 있고요. 동쪽에 부여군, 남쪽엔 금강이 있어요. 서쪽엔 서해바다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보러 서천에 여행 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1970년대 초반에는 인구가 14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면서 인구가 빠르게 줄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농업지역이라 아직 시대에 맞춰서 고령화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인구가 5만 명 정도 되는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여기서 가장 발달한 곳이 서천급의 군사리라고 그래요. 여기는 5개의 점포가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 조립식 단층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식당, 농기계 수리점, 중장비 업체, 자동차 오디오, 카센터가 있는 상가 건물이에요. 지금은 없습니다. 불이 났거든요. 2004년 5월 2일 새벽 2시였습니다. 이 화재가 우리나라 최대의 미스터리인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의 시작이 되는데요. 가장 오른쪽의 카센터에서 불이 난 거예요. 화재 당시 아내와 두 아이가 건물 안에서 자고 있었는데 남편은 집을 비운 상황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급히 불을 끄기 시작했지만 진화는 생각처럼 되지 않았고요. 상가를 다 태우고 나서야 꺼졌습니다. 사망자가 나왔어요. 성인 여성 1명과 아이 2명이었죠. 그럼 당연히 이 카센터 안에서 자고 있던 여주인과 아이들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 그렇게 그 당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 여주인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건데 이 비밀이 17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 카센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4년 5월 2일 새벽 12시 54분이었습니다. 농기계 수리점의 여주인인 42살 김씨에게 전화가 걸려와요. 전화를 건 사람은 같은 건물의 카센터 여주인인 43살의 김씨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농기계 수리점 김씨는 외출 준비를 해 밖에 나가요. 늦은 시간이라 외출하는 엄마를 보고 고등학생인 아들이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엄마는 카센터 사장님이 낚시를 가다 교통사고 당해 병원에 지금 가봐야 하니 그동안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들은 엄마를 문 앞까지 배웅했고 카센터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이때 카센터 앞에는 낯선 사람 몇 명이 있었다는데 엄마는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새벽 2시쯤 카센터 옆 오디오 가게 주인이 막 잠에 들려고 하다가 카센터 방향의 천장 쪽에서 뭔가 불에 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화재가 직접 눈앞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 처음엔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 오디오 가게에는 주인의 동생도 있었어요. 동생이 카센터 쪽 벽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벽 하나 두고 있으니까 옆 건물 소리가 좀 들릴 거예요. 건물이 흔들리더니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봤는데 카센터에 불이 나 있던 거죠. 이게 화재의 첫 발견이에요. 아내 아이들을 구하려고 문을 열어봤지만 잠겨 있어서 창문 유리를 깨려고 하는데 그 순간 불길이 카센터를 다 태우고 옆 가게까지 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불이 났다며 이 건물 안에 사람들을 다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농기계 수리점에서 엄마를 배웅했던 아들은 아직 잠에 들기 전이었어요. 1시간 정도 TV를 봤는데 갑자기 폭죽 비슷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창문을 열었지만 딱히 특이한 게 보인 건 아니었어요. 다시 닫으려고 하는데 연기가 들어온 거죠. 밖에 나가 보니 오디오 가게 사람들이 불이 났다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기의 정체를 알게 됐고 잠들어 있던 아빠와 동생들을 깨워 밖에 대피시키면서 119에도 신고했어요.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불이 마지막 상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다 탄 거예요. 불은 새벽이 돼서야 진화됐고 소방대원들이 카센터로 들어가 시신을 수습하면서 안에 있던 새 시신을 발견하는데 카센터 집에 아이 둘과 성인 여성 1명이었거든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시신이 타서 영안실 관계자가 있대 가족도 알아보기 힘들 만큼의 형태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낚시를 갔다는 카센터 주인이 없을 때 화재가 났고 가족이 사망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무작정 의심하자는 게 아니라 의심해도 될지 그 확인을 위해 그날 알리바이를 물어봤습니다. 카센터 주인인 김 씨는 화재가 일어나기 전날인 오후 8시 30분 충남 강경으로 낚시를 가요. 자기 승용차 이용했고 중간에 같이 가기로 한 친구 집에 들러서 차를 갈아탑니다. 친구 차 탄 거죠. 이렇게 9시쯤 도착했는데 낚시터에서 밤 11시 50분쯤 카센터에 있는 딸에게 안부 전화가 한 번 와요. 그리고 새벽 3시 반 카센터에 불이 났다는 경찰에 전화를 받은 거죠. 아빠가 서둘러 집에 가야 돼요. 도착하니까 가게는 완전히 불이 탄 데다가 아이들은 사망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태어난 아이들이었거든요. 충격을 받은 사람은 카센터의 사장인 김 씨 외에 또 있었어요. 농기계 수리점의 주인인 남성 최 씨입니다. 카센터 사장 교통사고 당해 병원에 있다고 들었는데 방금 전 아들에게 멀쩡히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든 생각은 카센터에 있는 지금 발견된 여성 시신이 자기의 아내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사망한 여성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없으니까 감식을 통해 신원 확인해야겠죠. 결과가 농기계 수리점의 아내 김 씨로 밝혀집니다. 이제 카센터의 사장 김 씨는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그럼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죠. 사건 당일 오후 2시 반 카센터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여기가 서천군 마산면 이사리의 봉선저수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을 주민이 피 묻은 여성용 점퍼와 목 부분에 구멍이 나 있는 트레이닝복 상의를 발견해요. 농기계 가게 주인 최 씨와 카센터 주인 김 씨에게 확인해 본 결과 사라진 김 씨의 아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주변 수색을 시작했지만 시신은 찾지 못해요. 그러다 사건 8일 만인 5월 10일 오전 8시 55분 카센터와 4km 떨어진 서천군 시초면 용곡리 교각공사 현장의 대형 수로관에서 시신이 발견됩니다. 머리와 팔이 수로 입구에 걸쳐 있었고 하반신은 물에 잠겨 있었어요. 신발과 바지는 벗겨진 데다 목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도 발견됐거든요. 부패가 너무 심했습니다. 사망 시각을 추정하기가 불가능했지만 나중에 바지도 발견되거든요. 바지를 보니까 긁힌 자국이 많았어요. 그럼 끌려다녔다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납치 살해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경찰은 카센터 사건 현장을 조사하다 7월 13일에 남성용 허리띠 버클을 발견해요. 아마 잔해에 섞여서 그 당시에 바로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버클은 무궁화 안에 태극기가 그려진 모양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농기계나 카센터 주인의 물건은 아니었거든요. 그럼 이 사건과 관계된 범인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떨어뜨렸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성의 물건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범인은 남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 순간 현장엔 카센터 여주인이나 농기계 가게 여주인 외에 어떤 남성도 있게 되는 거죠. 몸싸움이 있어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게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고 밝혀집니다. 그럼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주문 제작했다는 건데 이 버클의 제작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해봤어요. 그러자 7, 8년 전 단종된 제품으로 확인됩니다. 어떻게 유통됐는지도 알아볼 수 없어요. 너무 오래전이라. 이 증거는 활용이 안 됩니다. 다음은 카센터에 원한 관계가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최초 발화점이자 시신이 발견된 카센터는 근방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한 월 500 정도 벌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거든요. 하지만 이 피해자 부부의 통장을 보니 정작 돈은 얼마 없었어요. 카센터 여주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신자였다고 합니다. 4년간 3,300만 원 정도를 교회에 헌금했대요. 그렇다고 여기가 사회비 종교는 아닌 것 같고요. 단순히 헌금을 많이 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사건 직전에 카센터 부부가 집안 물건을 부수면서 이혼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이 싸움으로 화재 8일 후 카센터 여주인이 시신으로 발견되자 남편을 의심하는 소문이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알리바이는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또 청부살인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나왔죠.
경찰도 남편인 김 씨를 조사해 봤습니다. 하지만 의심되는 점은 없어요. 혐의를 벗습니다. 이 사람은. 청부살인이었다면 청부업자와 만났을 것이고 여기서 통신 내역이나 통장 거래가 발생하는데 만약 그랬다면 경찰 조사에서 이런 증거는 너무 쉽게 발견되겠죠. 이것도 아니라면 치정 문제로 생긴 사건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카센터 여주인이 집, 가게, 교회밖에 모르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동네예요. 내연 관계였다면 어딘가에서 소문이 날만도 한데 그런 이야기 전혀 확인되지도 않았고요. 사건 수사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수사를 점검해 봤는데 그리고 보니까 사건 당일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던 겁니다. 화재 발생 당일 카센터 여주인이 시신이 발견된 지 3시간 만에 의문의 편지 2통이 발견된 거죠. 어느 모텔 우편물 반송함에서 우체부가 편지를 수거하다가 우표가 붙어있지 않은 편지를 본 거예요. 받는 사람이 서천경찰서 형사과장과 사회부 기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형사과장님, 카센터 화재 사건은 농기계 여자의 죄의식에서이고 두 여자 사이에서 사랑을 한 저의 잘못입니다. 제 차에서 두 여자가 싸우다 그만. 화재는 농기계 여자가 죄의식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시신을 날라준 죄밖에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훗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국으로 갑니다. 저는 이 글이 도착할 때면 멀 갑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시체는 개천에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써있는 그대로 읽었습니다. 글씨를 굉장히 못 썼는데요. 아마 필적을 감추기 위해 왼손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는 되지 않지만 문장 구사력이 좀 떨어져 보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신빙성도 사실 크게 없어 보입니다. 사건과 관계 있는 사람이 쓴 편지라면 아마 수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범인이 썼을 거예요. 거기에 편지의 일부분은 사실도 섞여 있긴 했거든요. 시신이 개천에 있다고 한 부분은 너무 정확하죠. 중요한 건 의도해서 썼는지 알 순 없지만 농기계 가게 여주인에게 이 사건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편지를 쓴 사람이. 카센터 화재는 농기계 가게 여주인의 죄책감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게 범인의 심리가 자신도 모르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해석해보면 범인은 농기계 여주인이 끼어들지만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이미 죽은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는 이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거짓말일 가능성도 충분하긴 하죠. 편지의 중요한 점은 또 있거든요. 맨 첫 문장이 형사과장님이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경찰서는 규모에 따라 1에서 3급으로 나눕니다. 사건 당시 서천경찰서는 3급지예요. 작은 경찰서라는 거죠. 형사과장이 없습니다. 배속되지 않는 3급이라는 거죠. 일반 사람이 경찰서에 편지를 보낸다면요, 형사과장을 떠올리면서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형사과장은 대도시나 1급지 경찰서에 배치되는데 내용을 종합하면 편지를 쓴 사람은 대도시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을 가진 전과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누가 쓴 건지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에 단서가 없는 사건이라 밝혀진 게 이 정도입니다. 이제 아직 남아있는 사건의 의문점과 범인이 그럼 누구일지를 좀 생각해 볼 차례인데요. 가장 수상한 건 농기계 수리점의 아들이 엄마가 카센터로 들어가던 순간 그 앞에 있었다는 수상한 사람들의 정체입니다. 4명 정도 될 걸로 추정하는데요. 아직까지 이날 카센터를 갔었다고 제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건 굉장히 유명한데도요. 그렇다면 이들이 아마 범인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겁니다. 12시가 넘은 시간인데 단체로 남의 집을 찾아갈 일이 뭐가 있을까 싶어요. 카센터의 여주인인 김 씨에게 굉장히 급하거나 그만큼 중요한 일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 정도의 사람들이 갈 거라면. 여러 명이 온 걸 봐서는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카센터의 여주인과 어떤 단체, 집단의 갈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밤늦게 찾아온 이유는
남들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일일 겁니다. 남편조차도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낚시를 간 틈에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처음부터 살인을 목적으로 온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범죄의 목적이 있었다면 이렇게 여러 명이 오는 건 오히려 범인들에게 위험해요. 이들이 찾아온 목적은 대체 뭐냐는 거죠. 경찰은 이 장면을 목격한 농기계 아들에게 최면 수사를 해봤습니다. 그러자 방문객들은 4~5명의 40, 50대 정도 나이로 보였고 정장 차림의 남녀들이라는 진술을 했거든요. 자정이 넘은 시간에 정장 차림을 한 40, 50대의 남녀라는 건 가족이나 친구 관계는 아닐 겁니다. 이들이 같은 목적으로 만난 어떤 집단에 가까워 보인다는 거죠. 카센터 여주인이 독실한 교회 신자예요. 그럼 이 사람들도 교회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4년 동안 3,300만 원을 헌금했다는데 이건 주변인 진술이에요. 카센터 여주인이 헌금을 핑계로 돈을 교회에 줘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빚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정작 이 교회에서 어떤 갈등이나 치적 문제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당연히 주변 인물 증언만으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가족도 모르던 당사자만의 비밀로 사건이 일어난 경우는 많거든요. 서천구는 인구가 5만 정도예요. 그런데 교회만 200곳이 넘습니다. 피해자가 다니던 교회는 신도가 몇백 명 정도의 작은 곳이에요. 여기서 용의자를 추리는 건 어렵지 않지만 경찰은 이 당시 의심되는 사람을 찾진 못했습니다. 화재로 사망한 농기계 수리점의 김 씨는 자정이 넘어 카센터 여주인 김 씨의 전화를 받고 나갈 때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카센터 주인 아저씨가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게 거짓 정보는 아니었을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가능성이 큰 경우는 농기계 가게 여주인도 카센터 여주인의 일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고요. 남들이 알면 곤란한 어떤 일이 있고 아들에게는 더 말할 수 없어서 둘러댔을 이런 가능성인데 카센터 여주인의 시신이 발견된 뒤에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의문의 편지가 발견됐다는 이런 점을 볼 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범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엔 사건과 별로 연관이 없을 것 같아 보였던 농기계 주인에게 살인과 방화를 저지른 이유를 뒤집어 씌우려는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러자니 이건 너무 뻔히 드러나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아들은 다음 날이면 카센터의 그 주인, 사장님 아저씨죠. 이 남성이 멀쩡히 돌아와 이러는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시 말해, 하루만 지나면 언제든지 들킬 수 있는 쉬운 거짓말을 굳이 뭐하러 하냐는 거죠. 이웃집이 교통사고 당했다는 거짓말을 자식에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있긴 할까 싶기도 하고요. 차라리 가볍게 급히 카센터에서 보자고 해 간다 이렇게 하면 더 쉽게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화는 처음부터 가짜일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농기계 수리점의 여주인을 전화로 부른 사람이 카센터 여주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날 낯선 사람들은 농기계 수리점의 여주인도 불러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면 나오지 않을 거란 생각에 카센터의 여주인인 척하면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짓말로 유인했을 이런 가능성이죠. 그리고 카센터 여주인은 왜 자신의 집과 다른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냐는 건데요. 사건 담당 형사의 말을 들어보면 카센터 여주인이 용의자로부터 남편의 교통사고 소식을 전화로 듣게 되면서 유인됐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밤에 급히 집을 비워야 하니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농기계 수리점에 연락한 건데 이게 범인들은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다는 거예요. 농기계 수리점의 아들이 증언한 대로 엄마가 카센터에 들어갈 때 그 앞엔 여러 명의 낯선 사람들이 있다고 했었죠. 농기계 수리점의 여주인은 이렇게 사건의 목격자가 됐던 겁니다. 서로 조금은 아는 사이였을지도 모르고요. 범인들 입장에선 가장 신경 쓰이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계획에 없던 변수로 한 번의 범행이 더 필요해졌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카센터에 불을 지르면서 도망쳤을 거라 생각하는 중이에요. 농기계집
아들 외에도 낯선 사람을 본 목격자가 또 있습니다. 최초로 화재 사건을 알게 된 카센터 바로 옆 오디오 가게의 주인인데요. 경찰은 최면 수사를 통해 카센터를 찾아온 사람 중 남자 1명과 여자 1명의 몽타주를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몽타주가 나와도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거든요. 편지에서 3개의 지문을 찾았어요. 하나는 편지를 발견한 집배원이고 2개는 식별 불가능한 쪽지문이었습니다. 경찰이 주기적으로 쪽지문을 조회했지만 아직 일치하는 사람이 나온 건 아니에요. 경찰은 카센터 여주인의 옷이 발견된 장소가 서천 지역 지리를 잘 알지 못하면 찾아가기 힘든 장소였다는 점에서 용의자가 이 주변을 잘 아는 인물이라 보고 수사를 진행해봤지만 결국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이렇게 지금 17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도 하나 하자면 강호순이 잠깐 이 사건에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2009년에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을 저질러서 잡혔죠. 그러면서 서천 카센터 사건도 다시 알려지게 된 건데요. 왜냐면 이 사건 당시 강호순이 서천군의 어머니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호순이 저지른 사건일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강호순 수법과는 너무 다르죠. 강호순은 스타킹, 교살 이런 식의 범행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다 알리바이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사건과 무관하다고 결론 났어요. 사건이 워낙 유명해서 복잡하기도 하고요. TV에 꾸준히 등장해 왔거든요. 사건 13년 만에 TV에서 재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참고인들 진술을 확인하다가 수상한 부분을 발견했거든요. 이 사람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내용을 보면 경찰이 피해자인 카센터 여주인을 잘 아냐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서천 지역을 잘 모른다고 대답한 겁니다. 피해자를 아냐라고 물어봤으면 안다, 모른다 둘 중 하나를 대답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질문과 상관없이 서천 지역을 모른다고 한 거죠. 마치 사건에 관한 모든 질문을 차단하는 이런 대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서천 자체를 모르니 여기에 관계된 어떤 질문도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 의심은 되지만 이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사건의 접점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 그래서 더 이상의 조사는 어려웠고요. 뭔가 더 확실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증거가 나와야만 조사가 다음 순서로 진행될 것 같아요. 사건은 여기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아마 이 영상 한 번 보고는 사건 흐름 다 한 번에 이해하기는 좀 힘드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번 좀 보면서 다른 자료들도 좀 찾아보면서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인터넷에 많이 공개되어 있고요. 저는 최대한 그나마 이해하기 쉽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확인된 사실들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검색하시면서 확인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2004년이에요. 충남 서천에서 일어난 카센터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